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1편 김씨 세력 신라 왕권을 독점하다. 흐레이사금 3년 3월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인을 청하므로 왕은 아찬 금리의 딸을 보내어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외국의 왕이 신라 왕실에 사신을 보내서 왕실의 딸을 시집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6등급 관리에 해당하는 아찬의 딸을 배에 태워 보내서 외국 왕실과 혼인동맹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신라와 외 사이에 삼국사기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혼인동맹을 맺었을까요? 왕족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아찬이라고 하는 것이 6등급의 관등인데요. 소위 왕실의 여자를 보내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 귀족의 딸을 이제 외국과 혼인동맹의 결과로서 파견한 시집을 보낸 셈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도 외의 병렬적이고 복수의 정치 세력의 존재를 감안을 하면은 있을 법한 일이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외의 병렬적인 복수의 정치 세력의 존재를 감안하면 있을 법한 일이라고 다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국이라고 하면 일본 열도 전체를 대표하는 야마토 조정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고 그 당시 일본 열도에는 수많은 세력이 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라와 빈번하게 전쟁을 치른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화친하면서 평화롭게 교류를 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따라서 화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열도의 어느 세력과 신라 왕실 사이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기 교수는 외국에 보낸 처녀의 아버지가 고위 관리가 아닌 6등급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실 간의 혼인동맹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대학 주보던 교수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이제 요구해 오는 쪽이 여자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일종의 볼모인 셈인데. 그런데 요때 외에는 적대적인 외라기보다 다양한 외 중에 신라와 어떤 문무 물자 교류도 하는 요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외였다고 봄이 이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이 없으니까 아마 딸이라고 해서 자기 직접 딸만 딸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막 아찬 금리라고 그래도 이건 뭔가 왕과는 상당히 근친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의 딸이 아니겠. 보통 신라 왕녀를 시집 보냈다고 할 때 왕의 친딸만은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왕과 가까운 친척 집안의 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농사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흐레이사금 제위 4년부터 8년 사이에는 유독 재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왕마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피해가 극심하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황제까지 겹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을 다 잃게 되었사옵니다. 민심이 흉흉하니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어려운 때 농민들을 부역에 징발하고 있으니 안 될 일이다. 석 달째 진행해온 궁전 수리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인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기근이 심한 지역에 그대들을 파견할 것이니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또한 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시 살펴서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을 방면할 것이니 그 실태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리고 흐레이사금 9년 2월에는 왕이 이렇게 명합니다. 작년에는 한재로 인해서 농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 땅에 봄 기운이 일어나서
바야흐로 농사를 막 시작하는 철이 되었다. 명하건대 농민들에게 수고를 끼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 알겠느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황제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심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 황제란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크게 무리지어 날아와서 곡식을 갉아먹어 발생하는 피해를 일컫습니다. 이 무렵 신라 지방에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하여 극성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임금은 자신이 부덕한 탓으로 여기고 잘못된 정사가 없는지 반성하고 옥살이하는 죄수들의 형을 감해주고 기근이 든 지역의 백성들을 위무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고구려 본기나 백제 본기보다 신라 본기가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한테 하늘이 계속 경고를 보낸다라는 각도에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라인들이 그렸던 군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기록자가 이 시기 임금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그렸을 가능성들이 더 농후합니다. 특별히 신라의 임금들이 고구려나 백제의 왕들보다 더 어질고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을 터인데, 후대의 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렇게 묘사했을 뿐이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사가들이 유독 신라의 임금을 온후하고 자애로우며 덕치를 근본으로 삼은 임금으로 묘사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혁거세 시대부터 바로 신라의 최고 지배자는 아주 주변 세력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덕치를 하는 그러한 군주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 그를 계승하고 있는 역대 신라 왕들이 이 민본적인 정치 혹은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해서 민심을 얻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이 되면서 소위 덕을 쌓게 되니까 그 결과가 신라 왕조가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하는 기반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의식은 전근대 역사가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어온 내용의 기록이 바로 신라본교의 흐레 이사금조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흐레 이사금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지를 개척하였는데, 그 연못 언덕의 길이가 1800보나 되었다. 벽골지는 우리나라 고대에 축조한 수리시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못지자 대신에 뚝을 일컫는 제방제자로 나오고 있어서 벽골제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백과사전에서 벽골지 혹은 벽골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적 제111호로 지정된 김제 벽골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 뚝으로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330년에 쌓았고 원성왕 6년인 790년에 증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수리하였다. 제방은 포교리를 기점으로 월승리까지 남북으로 일직선을 이루어 약 3km의 거리에 남아있는데, 수문지임을 알려주는 거대한 돌기둥이 세 군데에 한 쌍씩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간선수로로 이용하기 위해 제방 공사를 하였는데, 이때 원형이 크게 손상되었고 제방은 절단되어서 양분된 중앙을 수로로 만들어 농업용수를 흐르게 하였다. 1975년에 발굴 조사에 따르면 제방 높이는 북단이 4.3m,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3m이고 김제의 벽골제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기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이 벽골재가 신라 원성왕 6년에 증축되었다고 했는데 원성왕 6년이면 서기 790년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이미 통일 신라 시대이므로 전라북도 김제 역시 신라 땅이었죠. 그렇다면 백과사전에서 벽골재를 서기 330년에 처음으로 쌓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신라 흐레왕 21년에 벽골지를 개척하였는데 그 연못 언덕의 길이가 흐레왕 21년이 바로 서력으로 계산하면 3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경주를 근거지로 삼아서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도 다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신라가 멀리 전라북도의 김제까지 가서 그 거대한 제방을 쌓았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신라본기 흐레왕조에 나타난 벽골지가 김제의 벽골재가 틀림없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주보돈, 이문기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 견해는 김제에 있는 벽골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기록이 정리되면서 기년 조정을 하고 배치를 하면서 백제 쪽에 이 비유왕대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이쪽으로 잘못 배치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여기 왜냐하면 최초로 이제 나타나는 벽골재 관한 기사인데 이 이후에 벽골재라고 하는 게 아주 저수지를 수리 관계와 관련해서 대표한다고 할 정도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백제의 사료로서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대신에 백제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과연 그 시기에 한성 백제의 남부 영역이 과연 김제까지 내려갔느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경지대인데 이 거대한 제방의 길이가 1800보에 달하는 이와 같은 거대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과연 동원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려시대의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해당 사료들을 편년순으로 정리하여 배치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역사에 들어가야 할 자료가 잘못해서 신라의 역사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의 흐레왕 21년이면 서기 330년이니까 신라본기에 그 부분을 떼어내서 백제본기의 해당 부분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백제 비류왕 27년에 처음으로 벽골지를 개척하였는데 그 연못 언덕의 길이가 1800보였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신라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고 백제사에 들어가야 할 자료가 잘못 끼워 넣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백제사를 탐색할 때 벽골재 부분은 백제의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의 벽골재는 백제 시대의 백제 사람들이 구축한 제방인 것은 틀림없을까요? 백제에서는 토목공사를 할 때 나무나 풀잎 같은 것들을 흙에다가 섞어 쌓는 부엽공법을 즐겨 사용했다는데 발굴 조사 결과 벽골재 역시 저수지의 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풍납토성이나 부여의 나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니 벽골재를 백제에서 쌓은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오사카에 있는 협산지라고 하는 저수지의 경우 백제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쌓았다고 일본서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공법만으로도 벽골재는 백제에서 축조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고 대신에 이제 과연 그것이 또 근래에는 저수지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연결돼서 서해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방조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벽골재가 저수지로 만들어졌느냐, 방조제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냐, 그리고 백제에서 축조했다고 하더라도 비류왕 시기에 벌써 백제가 전라북도의 김제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삼국사기 신라본기 흐레왕조의 벽골지 관련 기사는
백제 역사에 실려야 할 것이 잘못 끼워 넣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데,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제 신라 영역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름의 백골제라고 하는 김제 백골제와는 다른 백골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견해도 있어가지고 믿어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백골제를 일부 발굴을 해보니까 요 시기까지 소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김제 백골제라고 보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백골제라. 대왕마마, 바다 건너 외국에서 사신이 당도하여 객관에 들었사옵니다. 외국에서 사신이 온 것이야 반가운 일이거니와 무슨 용무로 왔다고 하더냐? 외국에서 우리 신라 왕실의 혼인을 청하는 국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 왕실의 처자를 외국 왕가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냐? 대왕마마, 아니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이미 전에 우리 신라에서 일본 왕실에 처녀를 보낸 적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거절하시옵소서. 알겠다. 우리가 또다시 외국의 왕실에 우리 신라 왕녀를 출가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사신에게 그렇게 전하라? 예, 대왕마마. 흐레왕 35년 2월에 외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혼인을 청하였으나 신라에서는 먼저 여자를 출가시킨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고구려 본기 장수왕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수왕 54년 3월에 위나라의 문명태후가 장수왕에게 교지를 내려서 고구려의 왕녀를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수왕은 딸은 이미 시집갔으니 진려를 보내겠다고 했다. 위나라 왕실에서는 좋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말했다. 대왕마마, 이 나라는 옛날에 연나라와 혼인동맹을 맺었사온데 얼마 안 되어서 연나라를 침공했사옵니다. 혼인사절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염탐한 다음에 전쟁을 벌이려는 수작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장수왕은 마침내 시집 보내려던 조카가 죽어버리고 없다고 통보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력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상대편에게 왕실의 여자를 보내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처럼 상대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을 과시하는 셈이 되겠죠. 신라가 외의 두 번째 혼인동맹을 거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결혼을 요구하는 게 가능하면 우위에서 딸 보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리할 때도 딸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가야가 6세기 초반에 신라의 왕녀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신라 왕년지 귀족의 딸인지 논란이 있지만 보내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왕하고 소지왕하고 그런 관계. 그런데 신라가 혼인동맹 제의를 거부하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흐레왕 36년 2월에 외국왕에게 글을 보내서 국교를 단절하였다. 글쎄요, 신라와 외의 국교 단절이 꼭 왕실 간의 혼인동맹이 무산되었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년 뒤에는 외국의 병사들이 신라로 쳐들어왔다는 내용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외를 하나의 그 단일한 세력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입니다. 한편으로는 혼인동맹 맺자고 서로 그 혼인관계를 체결을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막 공격을 해오고, 그러나 그것을 이 복수의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외인들을 이 상정을 해보면은 개 중에 일부는 약탈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교섭 화친으로서 등장하고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었던 외와 경주로 쳐들어온 외는 같은 세력이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왕마마, 외병이 진입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사옵니다. 외병이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는 말이냐? 지금 외병이 어디에 있느냐? 풍도에 있다 하옵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이벌찬 강세는 또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고해보라. 예, 대왕마마. 풍도에 침입했던 외병들이 금성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그렇다면 이 예산일이 아니지 않느냐? 짐이 직접 군사를 몰고 나가서 놈들을 물리칠 것이다.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적들은 가구를 단단히 하고 멀리까지 쳐들어왔으므로 그 예봉을 피하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우니 앉아서 당하자는 얘기더냐?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외국의 군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이벌찬 강세가 그렇게 권하므로 흐레이사금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놈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퇴조하기 시작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벌찬 강세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도망치는 적들을 경멸하라. 예, 대왕마마. 자, 도망치는 왜구들을 추격하라! 적이 식량이 떨어져 퇴조하자 왕은 강세에게 명하여 적을 치게 하였다. 강세는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해서 흐레왕은 제위 말기에 신라를 침공해온 왜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대왕마마께서 승하하시었습니다. 흐레이사금 47년 4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제16대 흐레이사금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흐레이사금에 이어서 신라의 제17대 임금으로 즉위한 인물은 내물이사금입니다. 그런데 흐레에서 내물로 왕위가 개성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역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임금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올 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위치 비정이나 뭐 가계라거나 연령이라거나 혼인 관계나 이런 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100년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지명 비정 뭐 백제와 싸웠다 고구려와 싸웠다 뭐 중국과 어떻게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적어도 나물 이후에는 그런 거는 제 견해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위치를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거의 그 흐름은 믿어도 된다. 이건 확실한 역사 시대로 돌입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조인 혁것의 거서관부터 제16대 임금인 흐레 이사금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신라의 역사를 탐색해오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들 중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대목이죠. 혁것의 거서간 19년 정월에 변한이 나라를 바쳐 신라에 항복해왔다. 유리이사금 8년 8월에
백제가 군사를 파견하여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하였다. 혁것에 거서간 19년이면 기원전 39년인데 이때 벌써 변한이 사로국에 항복을 해왔다는 것이고 유리 이삭은 8년이면 기원 후 64년에 불과한데 그때 이미 사로국이 멀리 충청도의 보은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백제가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침공했다는 등 당시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기록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무랑 이후부터는 그런 황당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보돈 교수의 표현처럼 이제부터는 신라의 확실한 역사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내무랑 이후의 역사 기록을 그 이전의 역사 기록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충남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서영교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내무랑 이후에는 왕위가 고정이 됩니다. 내무랑 후손으로 놀주왕 때부터. 내무랑의 아들이죠, 놀주왕이. 이때부터는 왕위가 한 왕가에, 내무랑가에 고정이 되면서 일관성 있는 어떤 기록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졌고 뭐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문자가 신라에 들어와서 보편화돼 있었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기억으로 이제 장립이 기억으로 과거를 기억해내는 그런 것이었다가 이제 문자로 이제 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무랑 때 이후에는 기록이 아주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내무랑 이후부터는 김씨라는 단일 족단에서 왕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왕들의 계통이 분명해지고 또한 이전의 역사는 구전으로 전해져 온 반면에 진흥왕 이후부터는 한자가 널리 보급되어서 역사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역사에 비해서는 사실에 가깝게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은 내무랑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통째로 믿을 수 없는 기록으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인 연구자들이 내무랑 이후부터 신라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삼국사기의 기록들에 대해서 삼국사기 4세기 이전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 불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있는 사만열전입니다. 그 한조에 나오는 기사에서 신라는 사로국으로 이해되는데요. 사로국이 진한 전체의 맹주국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 12개 국가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미 그 이전에 진한 전체의 가장 맹주국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신라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중국 사서에서는 신라를 진한의 12개 나라 중 하나인 소국으로 기록한 데 반해서 삼국사기에는 신라를 진한 전체를 호령하는 맹주국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불신의 근거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윤선태 교수는 편년상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고 왕의 계통에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내무랑 이전의 역사를 사실이냐 거짓이냐 식으로 판단하려 드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국사기의 가장 그 근원적인 자료를 생각할 때 진흥왕대의 국사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김씨왕의 출현 또 김씨왕의 왕위 계승이 안정화되는 내무랑 이후부터의 어떤 기사들은 상당한 편견적인 어떤 기술 내용들이 안전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 자료 자체가 앞시대의 자료가 믿을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내무랑 이후부터의 자료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인들이 뭔가 그 자료를 남겨놓게 되는 가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역사의 시대 혹은 정사시대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내무랑식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내물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그의 이름은 나물 혹은 남일이라고도 한다. 왕의 성은 김씨로 구도 갈문왕의 손자요. 아버지는 말구 각간이며 어머니는 김씨 슈의 부인이고 왕비는 김씨로 미추왕의 딸이다.
흐레 이사금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뇌물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뇌물 이사금의 아버지 말구는 미추 이사금과 형제이다. 뇌물 이사금의 즉위에 관련된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로는 가령 박씨가 왕위에 오를 때 왕의 어머니는 석씨이고 왕비는 김씨, 이런 식으로 박석김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게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내무랑의 경우 왕 자신도 김씨이고 부모도 김씨이며 왕비도 김씨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씨가 다른 두 성씨, 그 중에서도 바로 직전까지 왕권을 차지했던 석씨 족단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쪽의 견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애가와 처가가 모두 김씨 일색으로 나타날까요? 내무랑부터는 김씨 왕계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그 계승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가도기가 있는데 그것이 실성왕입니다. 실성왕은 어머니 쪽 계보가 석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도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 줄곧 김씨가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무랑계 또 내무랑계와 미추왕계 사이 무렵에는 김씨의 세력이 경주권에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석씨계가 일부 남아있다가 결국 그 실성왕의 제거를 통해서 석씨계가 완전히 괴멸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고요. 내무랑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실성왕이 석씨 어머니를 두었을 뿐 그 뒤부터는 왕의 부모가 모두 김씨로 나타납니다. 바야흐로 김씨 세력이 왕권을 독점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내무랑의 아내, 즉 왕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왕비 김씨는 미추왕의 딸이라 했는데 설령 미추왕이 죽던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무랑이 즉위할 때 왕비의 나이는 72살이 됩니다. 그런데 내무랑은 47년간 재위합니다. 왕비가 내무랑과 동갑이었다고 치면 내무랑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인 왕비의 나이는 119살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무랑의 아내였던 김씨가 미추왕의 딸이라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흥미로운 것은 내무랑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실성왕 역시 그 부인이 미추왕의 딸로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관계를 가졌다기보다는 미추가 해공왕 무렵에 신라의 시조 대왕으로서 오묘의 최고의 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사에서 미추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또 사실은 미추가 최초로 김씨로서는 최초의 왕이 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추와 연결되는 가운데에 김씨의 여러 족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미추의 딸과 결혼했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추의 계보를 잇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무랑이 실제로 미추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미추왕 가문의 후손 아무개와 결혼을 했는데 미추왕이 김씨 왕실의 시초를 열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미추왕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의 기록을 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 왕실의 근친혼 습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무랑의 즉위 관련 기록의 일부를 다시 들려드리겠는데요. 내무랑과 그의 아내인 왕비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뇌물 이사금의 아버지는 각간 말구이고 왕비 김씨는 미추왕의 딸이다. 그런데 말구와 미추왕은 형제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무랑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인 왕비 김씨의 아버지는 친형제간이다. 따라서 내무랑은 사촌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이런 식의 근친혼 습속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친혼을 수행하는 사례들이 지배계급들 내에서 외국에도 많이 보이죠. 그 유명한 파라오 집안의, 이집트 파라오 집안의 결혼들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급 내혼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지배계급의 어떤 혈연의 순수성, 또 다른 어떤 혈연들이 지배계급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순혈주의와 일정하게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신라에 있어서도 김씨 왕계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부터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가도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습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계급 내원적인 측면,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철저히 유교 사관에 충실했던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내무랑 즉위 기록 말미에다 중국의 사례를 빗대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동성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인륜의 분별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공이 오나라 왕실에서 아내를 구하고 진후가 성희 같은 4명의 첩을 둔 것에 대해서 진나라의 사패와 정나라의 자사는 이를 크게 비판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사촌이나 고종 혹은 이종 누이들까지도 아내로 삼았다. 비록 외국과 우리나라의 풍속이 각각 다르다곤 하지만 중국의 예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흉노들이 그 어미나 자식을 간음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심한 경우이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 신라사를 탐색하면서 시조인 혁거세의 성씨는 박씨였고 그 이후로 박석김의 세 성씨가 번갈아가며 연맹장, 즉 왕의 직위를 차지한 것으로 소개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 성씨들은 후대에 붙인 것이고 신라 초기의 경우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이름 앞에 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마 신라 왕 가운데 성을 최초로 가지게 된 것이 아마 진흥왕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과의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왕이 중국처럼 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상 이상하게 여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왕이 성이 없으면 중국 측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건 외부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그 신라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성을 안 붙이도 불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내무랑 시기에 신라 사신이 전진에 파견되었는데 중국 측 기록을 보면 내무랑의 이름을 김씨를 붙이지 않고 루한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김부식이 얘기한 동성끼리 혼인이라는 말은 표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족 관계나 시족 간의 구분은 있었겠죠. 그런데 신라 왕실의 이러한 혼속, 즉 결혼 풍속을 비판하는 김부식의 논평이 참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 신라 왕실의 근친혼 풍속을 비판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다가 어미나 자식을 간음하는 흉노족의 풍습은 더 나쁘다, 이런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뒤에 붙게 되었는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사실은 김부식은 중국적인 어떤 그 부계 질서 또는 조계원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이 신라를 빗대어서 자기 현실의 고려의 그러한 근친혼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을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왕실 내에 그런 혼속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은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로서 흉노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훨씬 신라는 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려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정하게는 고려 왕실의 근친혼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런 결혼 혼속들 흉노보다는 낫다든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자기의 비판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초기의 고려 왕실에서도 신라 못지않은 근친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조 왕건의 경우 28명에 이르는 왕비를 거느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5번째와 16번째 왕비는
둘 다 왕교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의 아들인 해종 역시 왕교의 딸, 즉 자신의 이모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태조와 해종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자지간이면서 동서지간인 셈이죠. 고려 초기 왕실 풍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유학자인 김부식으로서는 신라의 근친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고려 왕실의 선조들을 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끝부분에다 그래도 어미 자식 간의 간음을 일삼는 흉노족보다는 낫다는 구절을 덧붙여 놓은 것이죠. 춘궁기를 맞이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문하라고 일렀거늘 어찌 되었느냐? 평양각지로 사자를 파견하여 환과 고독을 위문하였사옵니다, 대왕마마. 환과 고독을 어떻게 위문하였느냐? 그들에게 각각 곡식 3곡씩을 대왕마마의 하사품으로 전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효도와 공경으로 받드는 등 행실이 유달리 뛰어난 사람들을 고을마다 파악하여 그 명부를 작성하였사옵니다. 잘하였구나. 내 그들에게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줄 것이니라. 여기서 환과 고독이란 호라비와 호럼이 고아 그리고 자식 없는 노인을 일컫는 말로서 다분히 유교적인 표현입니다. 곡식 1곡은 10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섬이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석섬씩의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임금의 춘궁기 하사품치고는 적지 않은 분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드라마로 구성하면서 내무랑이 환과 고독이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내무랑이 그 말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는 신라에 유교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소외받는 자, 가장 불우한 환경에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이런 그 모습은 사실은 진흥왕대에 편찬된 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흥왕이 표방하고 있는 유교적인 어떤 이념들이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백성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자, 그것이 바로 왕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논어를 문장들을 끌어와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진흥왕 시대의 어떤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부분들이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왕대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면서 내무랑의 덕치를 그렇게 서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역사 기록에 관련된 표현상의 문제 하나를 더 짚어볼까요? 내물 이사금 3년 2월에 왕은 친히 시조사당에 제사 지냈는데 상서로운 기운이 사당 위에 서려서 맴돌고 신기한 새들이 사당의 뜰에 모여들었다. 내무랑 7년에 시조사당 뜰에 있는 나뭇가지가 연이어져 하나로 되었다. 내무랑 18년 5월에는 서울에 비가 내렸는데 그 속에 물고기가 섞여서 내렸다. 이 외에도 동방의 해성이 나타났다는 등 이른바 이변 기사가 유달리 많이 보입니다. 윤선태 교수는 이런 표현들이 중국의 한나라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별이 나타났다든지 무슨 새가 나타났다든지 또는 무슨 뿔이 난 짐승 또는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짐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징물들은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해서 자료 속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 체계처럼 그런 어떤 물건이 나타나면은 어떤 제왕에게 어떤 덕이 있고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라의 역사가들, 신라의 이 사료를 기술하는 자들이 가지고 와서 엮은 거죠. 이런 이색적인 자연 현상을 묘사한 표현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상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한 시조사당의 나뭇가지에 관한 기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무랑 7년 4월에 시조사당의 뜰에 있는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연이어져 하나가 되었다.
두 가지가 붙어서 하나로 된다는 의미의 열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개 금실 좋은 부부나 연인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무랑 시기에 신라의 시조 사당 앞들에 서 있던 나뭇가지가 하나로 붙었다는 그 열리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래서 열리라고 하는 것은 덕이, 군주의 덕이 천하 사방으로 뻗칠 때 나타나는 상스러운 조짐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무랑이라는 존재는 신라사에서 진안 전체의 어떤 통일의 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정왕대의 9년제의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실한 신라의 어떤 성장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전히 뭐 공납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라가 진안 전역에 대해서 어떤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고 통합력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 열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의 국왕과 대신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실제로 열리지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대왕마마, 저기를 좀 보시옵소서.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저기 안 보이시옵니까? 저 나뭇가지 말이옵니다. 분명히 두 갈래로 뻗어나가던 가지가 중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사옵니까? 과연 그렇구나. 저기요. 대왕마마, 시조의 사당에서 이런 기이한 나뭇가지가 나타나는 걸 보니 필시 국군이 융성할 조짐이옵니다. 이 열리지가 상서로운 징후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어찌하여 그렇다는 말이냐? 이는 필시 대왕마마의 은덕이 만천하에 고름 미쳤음을 나타내는 길조이옵니다. 대왕마마와 우리 신라 왕실의 과업이 무엇이옵니까? 진안의 여러 세력들을 한데 모아서 강성대국을 이룩하는 것 아니옵니까? 그것과 이 열리지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더냐? 각각 다른 가지로 뻗쳐나간 가지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은 머지않아 진안의 여러 세력들이 대왕마마의 은덕을 입어서 한 몸처럼 우리 신라로 합쳐질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대왕마마. 감축드리옵니다, 대왕마마. 만일에 둘이 서로 맞붙은 것과 같은 형상의 나뭇가지가 발견됐다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이 훗날 역사 기록의 자료로서 쓰여서 삼국사기에 실렸겠죠. 그게 아니라면 진흥왕 시대쯤에 거칠부를 비롯한 사가들이 국사를 편찬할 때 내무랑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진안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 임금이라는 데에 착안해서 열리지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무랑 9년, 서력으로는 364년에 신라의 금성에서는 바다를 건너 침투해온 외병과 신라군 사이에 한바탕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외병이 신라의 심장부 깊숙이 쳐들어와서 위기일발의 상황이 전개되지만 모처럼 신라 쪽에서 기발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외병과의 역대 전투 가운데서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왕마마, 지금 외적의 무리가 육지에 상륙하여 금성을 향하여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출동명령을 내리시옵소서. 대왕마마, 육부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모두 집결시켜 놓았사옵니다. 성 안에 앉아서 외적을 기다려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우르르 몰려나가 적들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냐? 싸우지 않고서 어찌 간악한 해적 무리를 물리칠 수 있겠사옵니까? 외적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전령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지금껏 쳐들어왔던 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금성을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적의 무리가 그토록 많다면 우리가 맞붙어 이길 수 있겠느냐? 대왕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길 수 있사옵니다. 창칼을 들고 나아가 맞붙어 싸워서 이긴다 해도 소중한 우리 군사들의 희생이 적군 못지않게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외적이 어느 길로 침투해 올 것으로 보이느냐? 동쪽 바닷가로 상륙한 왜군 무리가 금성으로 들어오는 길은 뻔하옵니다. 토암산을 넘어오거나 부현을 넘어올 것이옵니다. 좋다. 군사들을 두 군데로 나눠서 방어를 할 것이다. 부현 동쪽에는 진짜 군사들을 복병으로 배치하고 토함산 밑에는 가짜 군사들을 배치할 것이니라. 대왕마마, 가짜 군사라고 하셨사옵니까? 그렇다. 자, 백성들을 시켜서 허수아비를 만들도록 하라.